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김정기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언론 통제를 통해 이친 전쟁으로 호도하여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전국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예정된 것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2024년 3월 대선에 출마한다는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푸틴의 종신 집권 기반을 다지는 해였고 바로 러시아의 국력도 쇠퇴하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러시아의 초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특성상 푸틴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 보장과 안정적인 통치체제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결정하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전쟁 상황에서도 푸틴 체제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전황이 유동적인 데다가 푸틴의 신복이 이끄는 바그너 용병 그룹과 군부 간 알력이 깊어지고 급기야 프리고진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며 전쟁 패배와 민심 위반 가능성의 두려움이 전국을 엄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하였죠.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서 푸틴 정권이 국가의 운명을 강조하며 반대파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지배 엘리트 간 알력의 후유증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저지함으로써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러시아 국민 특유의 수능성과 수동성을 자극하는 푸틴의 애국적 전쟁 캠페인과 맞물리며 대다수 국민과 지배 엘리트들의 지지를 유도해냈고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75%에서 80%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방의 제재 강도가 세지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 상황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것도 정권 안정에 한몫했습니다. 2022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들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랄산 원유가 80불대를 초과하는 등 최근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예산 운영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지요. 미슈스틴 총리 내각은 2022년에 이어 서방의 테러 제재에 대응하고 자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기존 서방과의 경제산업 통상 협력과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역국 다변화, 해외 사업 구조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자체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서방이 전자, 방산, 우주항공, 조선 등의 필수적인 반도체와 전자부품, RF 장비 등 러시아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부품 공급을 차단함에 따라 대략 1,500에서 2,000개 정도의 주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 미래의 경제 발전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는 유럽산 제품의 공급 부족 시장을 급속히 메꾸고 있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공급망이 단절되자 중국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교역량이 2022년 1,9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으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경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연장 거부, 이8 전쟁 등을 둘러싸고 미국 유럽과의 관계가 지속 악화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일련의 핵 재래식 군비 통제 조약 무효 선언 등을 통해 서방과의 안보 대립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브릭스, SCO, EAEU 등 자국 주도 비서방 다자협력기구 그리고 중국, 북한, 이란과 대다수 개도국을 지칭하는 제3세력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2022년의 연장선상에서 뉴 스타트 이행 중단,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CTBT 비준 철회, CFE 탈퇴 등을 내세우며 핵을 보유한 국제안보 질서 주도 강대국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 획득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약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판단하고 브릭스, SCO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러한 노력에 걸맞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고 여전히 침략자이며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과 유럽의 전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발발한 2.8 전쟁과 겹치면서 서방의 고심이 깊어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가 전략 전술의 재조정, 다중방어망 구축, 병참 우위 활용 등을 통해 6월부터 계속되어 온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저지함으로써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들은 협상 가능성을 흘리며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데다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최대한 조용한 전쟁으로 하고자 하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요.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중국과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국제 질서의 다각화, 나토 확대와 인태 지역 진출 등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대응에 공감하는 등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우선을 두는 중국 시진핑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지원을 얻지 못하였지요. 사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군사적 지원을 바라는 러시아의 희망과는 달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서방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 서방의 대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없는 협력을 말했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은 자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러시아는 중국 대신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포탄이 부족한 러시아는 자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등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7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 푸틴과 김정은이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9월 13일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0월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 11월 러북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그간 닫혀있던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 사항인 군사협력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무기를 수입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우주 및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나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컨테이너선을 통해 30만에서 50만 발의 포탄과 관련 무기들이 러시아로 넘겨졌다며 관련 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정황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인 물증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의혹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러 관계는 전년도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에 대해 1차 경제 제재를 단행한 후 2023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수출 통제 제재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제재 항목 수가 115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러 간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둘러싼 갈등, 러북 군사협력 가능성 등이 겹치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러 양국은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적대시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국 같은 비우호국이라는 애정 어린 표현으로 한러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러시아 외교부 지노비에프 제1아주국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노선에 합류했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입장을 여러 경로로 한국 측이 전달해 오고 있고 러시아도 서방 언론의 우크라이나 관련 한미 탄약 거래 보도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하는 등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와 함께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 자리에서 한러 관계는 한국에 달려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지분을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1만 루블에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으로 매각하였는데 이는 전쟁이 끝나고 여건이 되면 다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3년 한반도에서 보인 이러한 행태는 과거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견제하는 등의 이중적인 등거리 외교가 부활하고 러북 군사협력 가능성과 함께 북중러 3자 연대 관계가 향후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상과 같이 2023년 정세를 회고해 볼 때 2024년 정세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 사회적으로는 전쟁을 의식하여 민심 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는 가운데 3월 17일 대선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70-8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보장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 집권과 전쟁 수행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며 특히 전쟁 지속에 따른 민심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견고한 푸틴 통치체제 확립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색채 강화로 이어지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잠재 발전 역량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대선 이전에는 정세 안정을 고려하여 평화 협상을 거론하며 현전선 고수와 점령지 영토 소호에 치중할 것이나 대선 이후에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과 유럽 내 각종 선거를 유리하게 이용하여 러시아 주도 종전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즉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공세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점령지를 확장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에너지 생산 수출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2023년에 이어 반도체, IT, 전자부품 등 하이텍 제품 중심의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중국 튀르키예 등 제재 미참여 국가들과의 부품 공급망 다변화 모색, 하이텍 기술 기반 개발, 제조 인프라 발전 펀드 조성, 공공조달 시장 해외 제품 규제 강화 및 국산 제품 구매 장려 등을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 다국화 차원에서 근린 지역을 포함하여 글로벌 사우스 그룹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다양한 국제 지역 현안들을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과 갈등, 핵 재래식 군비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는 대미 견제에 중점을 두는 준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과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국 접근을 견제하는 가운데 한국의 추가 제재에 상응하는 역제재를 단행하면서도 최악의 한러 관계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러시아 대내외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미래 한러 관계 발전 방향 모색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